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중동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44주기 추도식에 참석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으로는 첫 참석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단둘이 박정희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했습니다. 미국 동부 메인주 루인스턴의 레스토랑과 볼링장에서 일어난 총기 난사로 최소 22명이 숨졌습니다. 부상자 수도 50에서 6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와 결혼 예정이었던 전 창조수 씨가 남 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성별 논란에 휩싸였던 전 씨는 경찰 조사 결과 여성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코스피가 외국인의 거센 매도세 종가 기준으로 10개월 만에 2,300선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연말까지 반등의 기미가 보이지 않을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옵니다. 한강의 기적을 일으킨 박정희 전 대통령의 해안을 공부해 대한민국을 재도약시키자. 4박 6일간의 사우디 카타르 순방을 마치고 윤석열 대통령이 곧바로 찾은 곳은 바로 박정희 전 대통령 44주기 추모식이었습니다. 지난 1980년부터 매년 열린 이 행사에 현직 대통령이 참석한 건 이번이 처음이었죠. 3년 뒤 처음으로 서울에 온 박근혜 전 대통령과는 추도식 내내 나란히 앉아 있었고 참배도 단둘이 또 오솔길도 단둘이 걸으며 대화를 나눴는데요. 총선을 5개월여 앞두고 두 사람이 손을 맞잡은 겁니다. 먼저 원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추도식장에 도착한 윤 대통령은 가장 먼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찾았습니다. 직접 손을 내밀어 악수를 나누고 안부도 물었습니다. 지난해 5월 취임식 이후 17개월 만이자 취임 후 두 번째 만남입니다. 윤 대통령은 박정희 전 대통령을 위대한 지도자라고 평가하며 하면 된다는 고인의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정신과 위협을 다시 새기고 이를 발판으로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는 자녀로서 겪으신 슬픔에 대해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함께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습니다. 두 전현직 대통령은 추도식 내내 옆자리에 앉아 행사를 지켜봤습니다. 식을 마친 뒤에는 함께 묘소를 참배하고 돌아오는 오솔길을 함께 걸으며 대화도 나눴다고 대통령실은 전했습니다. 3, 4분가량 이어진 대화에서 박 전 대통령은 순방은 잘 다녀왔느냐고 묻고 윤 대통령은 순방 성과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은 정치 현안에 대한 이야기가 오갈 자리는 아니었다면서도 두 사람이 손을 맞잡은 장면 자체의 의미가 크다고 전했습니다. MBN 뉴스 원중입니다.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사실 윤석열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과거 국정농단 수사 당시 수사팀장과 피의자의 관계로 얽혔던 악연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이렇게 박정희 정신을 강조하며 손을 맞잡은 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보수를 통합하기 위해서겠죠. 효과가 있을까요? 이어서 김춘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 추도식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참석한 건 11년 만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 건국 이래 위기가 아니었던 때가 없었지만 우리 국민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 오늘의 번영을 누리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 여러 어려움이 놓여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정부와 국민께서 잘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순방을 마치고 곧바로 추도식에 참석한 윤 대통령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2016년 국정농단 사태 당시 수사팀장과 피의자로 악연을 맺었던 두 사람이 이처럼 화합하는 모습을 보인 건 보수 진영 대통합에 나섰다는 분석입니다. 지난 11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로 수도권 민심이 확인된 만큼 내년 총선을 앞두고 대구 경북 지역만큼은 확실히 다져야 한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보수층이 결집된다면 자연스럽게 당내 신당 창당 목소리 역시 잦아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보수 지정의 상징적인 인물인 만큼 향후 정부 여당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관심입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미국 메인주 내 소도시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최소 22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총기 난사는 가족 단위 시민들이 많이 모여있는 마트와 식당 또 볼링장 등에서 벌어져 피해가 더 컸습니다. 먼저 송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끔찍한 총기 난사 사건은 미 동부 최북단 메인주 루이스턴에서 벌어졌습니다. 현지 시간 25일 밤 인구 3만 6천 명의 소도시 루이스턴에서 갈색 셔츠와 청바지를 입은 남성이 총을 난사했습니다. My first reaction was a lot of anger that it was happening in the community because Mainers were much better than this. 이 남성은 볼링장과 10여 분 떨어진 식당, 상점을 돌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Someone told me that there was a children's bowling event going on at the bowling alley, which is extremely tragic if that's the case. 화들짝 놀란 일부 주민은 황급히 대피했지만 최소 22명이 숨지고 최대 60명이 다쳤다고 CNN 방송은 보도했습니다. Important piece of information for all of us to be aware of, but I don't have a firm number on that. 외교부는 이번 총기 사건에서 한인 피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송주영입니다. 경찰이 용의자에 대한 인상착의를 공개하고 수색을 진행하고 있지만 용의자는 아직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주민 대피령까지 내렸죠. 집 문을 잠그고 집에 머물러 있으라고요. 이어서 김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지 경찰이 공개한 용의자 수배 사진입니다. 짧은 머리의 이 백인 남성은 40살 로버트 카드로 미 예비군 총기 교관 출신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용의자의 차량 이미지를 SNS에 올리고 앞범퍼가 검은색인 흰색 SUV를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Card is considered armed and dangerous. If people see him, they should not approach Card or make contact with him in any way. 로버트 카드는 앞서 주 방위군 기지를 폭파하겠다고 위협한 전력이 있고 정신 건강에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I've heard people that down there by the doors that have family members in there. There was a girl down there with 5 people, all got shot up. 경찰은 만일에 대비해 루이스턴 주민들에게 출입문을 잠그고 집에 머물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각 상점에도 문을 닫을 걸 권고했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습니다. 미 백악관은 총기 난사 사건과 관련해 보고를 받은 바이든 대통령이 연방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에서 작업자들이 오염수를 뒤집어 쓰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배관 청소 도중 오염수가 분출한 건데 마스크와 전신 방호복을 착용한 상태였음에도 2명은 신체 방사선량이 기준치 아래로 떨어지지 않아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권영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분출 사고는 오염수 정화 설비인 다핵종 제거 설비 알프스 배관을 청소하는 도중 발생했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습니다. 이 사고로 도쿄전력 협력업체 작업자 5명이 쏟아진 액체를 뒤집어 썼습니다. 작업자들은 마스크와 전신 방호복을 착용한 상태였기 때문에 액체가 몸 안으로 스며들거나 직접 흡입하는 등의 내부 피폭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작업자 2명은 신체 표면 방사선량이 기준치보다 떨어지지 않아 재염이 어려워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분출된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액체의 양은 100ml인데 다행히 외부에 누출되진 않았다고 일본 언론은 전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해당 사안이 오염수 방류에 영향을 미치진 않지만 일본 측이 협력 차원에서 통보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사고 발생 원인 등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내일 오전 이번 오염수 분출 사고와 관련해 브리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자신과 함께 일할 혁신위원 12명을 발표했습니다. 절반 이상이 여성, 수도권 출신과 2000년생 대학생까지 포함됐지만 가장 관심이 컸던 이른바 비윤계 인사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쓴소리 할 사람이 없네요라는 지적엔 인 위원장 뭐라고 답했을까요? 정태진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12명의 혁신위원 인선이 완료된 건 인요한 위원장 임명 사흘 만입니다. 현역 의원은 박성중 의원과 검사 출신 김경진 전 의원,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지낸 오신환 전 의원이 합류했습니다. 정선화 전주시병 당협위원장과 이소희 세종시 의원을 포함해
혁신위 13명 중 7명이 여성입니다. 인 위원장은 본인이 직접 하나하나 인선을 진행했다면서 당에 필요한 쓴 약을 짓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름이 국민과 함께 혁신위원회 이렇게 정했습니다. 인선 기준은 여성, 또 젊은 연령, 당하고 관계없는 사람, 외부 인사를 많이 배려를 했습니다. 통합을 강조한 만큼 비윤 인사들을 품을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지만 결국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당의 쓴소리하는 비윤계 인사들은 포함되지 않았는데 이게 통합형 인선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쓴소리 많이 할 겁니다.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혁신위에 전권을 부여하겠다는 김기현 대표. 절박한 마음으로 변화와 쇄신에 동참해야 한다면서도 인선에 대한 평가에는 말을 아꼈습니다. 이번 혁신위원 인선 좀 통합이 반영됐다고 좀 보시는지 하겠습니다. 그 비윤계가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라는 이런 적도 있는데 좀 어떻게 보세요? 국민의힘 혁신위는 내일 첫 회의를 열고 앞으로 60일간 당 쇄신과 혁신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펼치겠다는 계획입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기대 반, 우려 반. 오늘 위원 구성을 완료한 국민의힘 혁신위에 대해서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부 노태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가장 관심을 끌었던 건 비윤계가 얼마나 포함될까였는데 정확히 따져보면 단 한 명도 안 들어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비윤계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이준석 전 대표 등이 꼽히잖아요. 그렇죠. 네, 앞서 이 전 대표는 이번 혁신위는 중진 인마금용이라고 했었고 네. 천하람 순천갑 당협위원장도 허수아비 혁신위원이라며 제안을 거절했었고요. 네. 오늘도 인 위원장이 윤희숙 전 의원에게 직접 타진했지만 한계가 뚜렷하다 이러면서 혁신위 합류 요청을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마지막까지 쓴소리를 해온 비윤계를 포함하려 했지만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역 의원이 포함될까 여부도 궁금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현역으로는 유일하게 서울 서초을의 재선 박성중 의원이 포함됐습니다. 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에서 과학기술 교육 분야 간사를 맡아 친윤계로 분류되는데요. 네. 보수세가 강해 비교적 수월한 지역으로 꼽히는 서울 서초을 지역의 지역구의 친윤계 재선 의원이다 보니 혁신이 도입 취지와는 안 맞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제기된 네네. 게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 인 위원장은 여러 목소리와 생각이 담겨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박 의원은 내년 총선 수도권 중요성을 언급했는데 자신의 목소리는 최대한 없애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내년 총선은 전쟁터가 바로 수도권 아닙니까? 특히 그중에 이제 서울도 중요하니까 그런 관점에 됐으니까 그런 그 목소리를 과감하게 전달하고. 자신의 목소리는 최대한 없애겠다고 하면서 또 목소리를 가감없이 전달하겠다고 하고 좀 어렵긴 합니다. 어쨌든 수도권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인식 때문이었는지 다른 수도권 인사들도 포함이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신환 전 의원과 김경진 전 의원입니다. 오 전 의원은 서울 광진을 당협위원장으로 지난 대선 경선 당시 유승민 전 의원 캠프에서 상황실장을 맡았던 포용 인사란 그런 분석이고요. 이후 윤석열 선대위에선 선대위 상황 1실장과 정무수행실장을 맡아 개파를 초월해 신임을 얻고 있다 이런 평이 있습니다. 네. 또 서울 동대문을 당협위원장인 김 전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국민의당 소속으로 광주 북구 갑에서 당선된 바가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혁신위에 내년 총선 출마자들이 포함돼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공천 룰에 손을 댈 수 있을까요? 네, 인 위원장은 오늘 공천률도 논의할 수 있다 이런 걸 시사했습니다. 네. 집이라는 건 질 때 기초를 잘 다져야 돼요. 그럼 바른 기초를 가지고 출발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플레이어 얘기도 듣고 여러 다양한 의견을 들어야죠. 네, 박정화 수석 대변인도 이에 대해 공천과 혁신의 중간에 교집합 같은 부분이 있다며 혁신을 하면 공천 방향이나 이런 부분을 고민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혁신위가 출범도 하기 전에 공천관리위원회 얘기가 나오고 있던데 그런데도 혁신위가 과연 공천 룰에 손을 댈 수 있을까 궁금하긴 합니다. 지금까지 국회팀 노태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당무에 복귀한 뒤 줄곧 통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분열은 필패, 단결은 필승이라면서요. 지금 비윤계와 융합하지 못하고 있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아픈 말일 텐데
그런데 민주당에도 문제는 있습니다. 이 대표 강성 지지자들이 비명계를 향해 살해 위협까지 하는 등 공격이 멈추지 않으면서 비명계에서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거든요. 진짜 통합을 말하려면 이런 건 왜 제지하지 않냐 이겁니다. 이병주 기자입니다. 총선을 160여일 앞두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당에 나아갈 방향에 대한 고견을 듣겠다며 전현직 원내대표를 만났습니다. 대표적 비명계인 홍영표 의원 등도 참석한 가운데 이 대표는 다시 한번 단합을 강조했습니다. 분열은 필패이고 단결은 필승이라는 각오로 저부터 솔선수범하고 앞장서겠습니다. 하지만 강성 지지자들의 생각은 달라 보입니다. 비명계 의원의 지역 사무실을 찾아 항의 집회를 열고 공격적인 현수막까지 내걸었습니다. 비명계에선 이 대표가 이런 행동을 제지하지 않고 있다며 말뿐인 통합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상민 의원은 이 같은 공격 행위를 즐기고 있느냐며 통합이라는 말에 헛웃음이 난다고 지적했고, 당사자인 이원욱 의원은 부결표를 선동한 의원과 개딸을 조치해야 한다고 반격했습니다. 굉장히 포용하는 것처럼 하면서 시간은 우리 편이고 고사작전하는 건지 뭔지. 비공개로 진행된 전현직 원내대표 간담회에서도 홍영표 의원이 테러 수준의 공격을 방치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는데 이 대표는 별다른 의견 표명을 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명계 자객 공천 논란도 불거진 가운데 곧 발표될 지명직 최고위원회 이재명 대표의 통합 의지가 얼마나 담길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희대의 사기꾼이 한 명 더 추가되게 생겼죠. 오늘 하루 대한민국을 뜨겁게 한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와 결혼 예정이었던 인물 소식입니다. 알고 보니 사기 전과가 있었고 재벌가 혼외자도 아니었으며 되레 남 씨의 이름을 빌려 투자를 받고 있었다 이런 얘기인데, 결혼 소식이 발표된 건 사흘 전인 23일. 하지만 불과 이틀 만에 전청조 씨는 스토킹 범죄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남현희 씨가 이별을 통보하고 연락이 되지 않자 남 씨 어머니 집에 찾아가서 들어가려고 했던 겁니다. 경찰이 확인한 전 씨는 20대 여성이었죠. 윤기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도권의 한 아파트 단지로 경찰차가 들어갑니다. 오늘 새벽 1시 10분쯤 이곳에서 누군가 자꾸 현관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른다는 112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어머니 집입니다.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한 20대 여성을 현행범 체포했는데, 최근 남 씨와 결혼할 거라고 밝힌 뒤 사기 전과설 등 구설에 오른 전청조 씨였습니다. 신변보호 대상자 그것 때문에 왔다고 대기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다른 건 말씀 못 드립니다. 그러고 가더라고요. 전 씨는 남 씨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은 뒤 연락이 되지 않자 남 씨가 있는 곳을 찾아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남 씨 측이 경찰에 신고한 이후 잠시 자리를 비웠다가 다시 돌아온 전 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있는데도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 씨에 대해 기초 조사한 경찰은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해 오늘 오전 6시 20분쯤 풀어줬습니다. 경찰은 전 씨에게 남 씨 주변 100m 이내 접근과 전화, 메시지를 금지하는 긴급 응급 조치를 내리고 남 씨에겐 스마트워치를 지급했습니다. 스토킹 처벌법 위반과 주거 침입 혐의로 전 씨를 입건한 경찰은 조만간 다시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스토킹 사건 이후 남 씨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교제 전부터 전 씨가 성전환 수술을 받은 걸 알았음에도 결혼을 결심했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전 씨의 수술 여부는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남 씨는 전 씨가 가짜 임신 테스트기를 보여주며 임신에 성공했다고 속였다고 주장했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그런데 전청조 씨는 최근에도 자신은 파라다이스 호텔 상속자라며 사기를 친 혐의로 경찰에 고발 조치된 상태였습니다. 남현희 씨 앞에선 미국에서 태어난 것을 확인해 주겠다면서 어머니라는 사람과 통화를 하게 해주기도 했다는데 이 또한 사기였을까요? 호텔 측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즉각 입장문을 내고 반박했습니다. 김태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SNS 채팅방에서 누군가 대출 중개 앱으로 신용도를 알아보라고 합니다. 대출한 돈을 어디에 쓰냐고 하자
보안상 대출이 가능해야 말해줄 수 있다고 합니다. 1,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예상 결과를 알리자 기한을 최대한 길게 해서 대출을 받아보라고 답합니다. 김민석 서울 강서구 의회 의원은 SNS 속 대출을 권한 인물이 전총조 씨였다며 공익 제보를 받아 경찰에 사기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전 씨가 자신을 파라다이스 호텔 상속자라고 주장하며 한 업체 강연에 참석해 피해자들을 현혹시켰다는 겁니다. 끈질기게 집착해요. 줄 때까지 연락을 한답니다. 제보 들어온 것 중에 1억 5천 피해 보신 분 제보자가 들어왔는데 파라다이스 측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전 씨 주장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기업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 씨가 강연을 진행한 업체 대표도 공범 혐의로 함께 고발된 가운데 취재진은 전 씨에게 수차례 연락했지만 입장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어제 저녁 벤츠 차량이 골목길 식당으로 돌진해 손님 등 7명이 다치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유명 연예인의 아내로 알려진 이 여성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윤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골목길 안으로 차량 한 대가 들어옵니다. 좌회전을 하던 차량이 갑자기 속도를 높여 달려오더니 지나가는 행인과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습니다. 어제 저녁 8시 반쯤 서울 용산구 한남오거리 인근에서 벤츠 승용차가 건물 안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가 난 현장입니다. 차량은 건너편 건물 기둥을 들이받고 앞서 주행 중이던 택시와 함께 가게 안으로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식당 안에 있던 손님과 가게 주인, 행인 등 7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지금 병원에 있어요. 안에 사람이 넷이 있다가 차가 갑자기 마들이 뛰어들어오는데 다 놀래가지고 사람 죽은 줄 알았어요. 나. 차량 운전자는 유명 연예인의 아내로 전해졌는데 급발진으로 인해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운전자는 술을 마신 상태는 아니었고 차량 안에는 동승자 2명이 타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급발진 여부 등 자세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윤현지입니다. 배우 이선균에 이어 가수 G드래곤도 마약을 한 정황이 확인돼 입건됐죠. 이 두 사람이 마약과 연관됐다는 것도 충격적이지만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들에게 마약을 제공한 사람이 현직 의사라는 겁니다. 어쩌다 의사가 마약 공급책이 됐을까요? 경찰은 회원제로 운영된다는 고급 룸살롱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노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수 G드래곤도 마약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인천경찰청은 배우 이선균 씨의 마약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G드래곤도 마약을 한 정황이 나와 내사 없이 바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마약을 몇 차례나 투약했는지 경찰이 밝히진 않았지만 구체적인 단서는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서울의 한 현직 의사가 G드래곤과 이선균에게 마약을 제공한 정황을 확인하고 이 의사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다만 의사가 직접 마약을 전달했는지 마약을 주면서 돈을 받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이번 마약 사건의 수사 대상은 10명으로 늘었습니다. 이선균과 G드래곤, 의사, 유흥업소 여종업원 2명이 형사 입건됐고 재벌 3세와 가수 지망생, 작곡가, 신원이 알려지지 않은 2명이 내사를 받고 있습니다. 아직 이선균과 G드래곤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소환 일정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경찰은 필요에 따라 두 사람에 대한 출국 금지는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계속해서 나오는 연예계 마약 소식. 게다가 요즘은 톱스타들이 거론되니 더 놀랄 것도 없을 것 같죠. 전국부 김재희 기자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이게 웬일입니까? 시작이 어디였어요? 네, 우선 시작은 배우 이선균 씨와 같이 마약을 해 경찰 조사를 받은 강남의 한 유흥업소 실장의 진술에서 나왔습니다. 네네. 해당 업소는 고소득자들만 간다는 1% 유흥주점인데요. 회원제로 운영돼 일반인은 출입이 어렵고 유명 연예인을 비롯해 운동선수, 재계 고위층 인사가 주요 고객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유흥업소 실장을 조사하면서 빅뱅의 리더 G드래곤 권지용 씨의 마약 투약 단서를 확인한 겁니다. 네. 현재 실장은 마약 간이 검사에서 많은 항정신성 의약품 성분이 나왔고 지난주 구속된 상태입니다. 예, 그 실장이 20대라는데 벌써 이렇게 돼서 어떡해요. 어쨌든 이 업소에 마약을 공급한 사람이 의사라는 것도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이선균 씨나 권지용 씨한테 직접 전달을 했다고 하나요?
그 부분은 아직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의사가 직접 마약을 건넸을 수도 있고 업소 실장이나 여정호법을 통해 간접적으로 전달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선균 씨와 권시용 씨에게 전달된 마약을 공급한 사람은 같은 사람은 맞습니다. 경찰은 이선균 씨와 권지용 씨의 마약 투약 사건이 관련이 없다고는 했지만 마약을 건넨 인물이 동일인이라는 점에서 연관성이 전혀 없다고는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이 해당 업소에 유명 연예인들이 많이 다닌다고 하던데 그럼 다른 연예인들도 조사를 받겠네요? 네, 맞습니다. 경찰에 의하면 현재 이선균 씨와 권지용 씨를 비롯해서 10명 정도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네네. 앞서 말씀드린 4명의 피의자와 유흥업소 종업원까지 총 5명이 형사 입건된 상태입니다. 4명은 마약류 투약 혐의이고요. 나머지 1명은 마약류 제공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재벌가 3세 황하나 씨와 가수 지망생 한서희 씨, 작곡가로 알려진 정다은 씨를 포함해 5명은 내사 중에 있습니다. 마약 투약 여부는 일단 조사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그럼 이렇게 계속 조사하면 유명 연예인이 더 나올 수도 있겠네요? 네, 이제 조금 아쉬운 것은 좀 마약 파문이 확산되면서 루머들이 양산되기 마련인데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여러 유명인이 연루됐다는 추측성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가수 박전주 씨와 그룹 르세라핌의 김채원 씨도 이름이 나와 피해를 호소했는데 각 소속사들은 사실 무근이라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아직까지 경찰은 10명 외에 추가로 연예인들의 마약 투약 정황이 확인된 바는 없다고 밝혔는데요. 가짜뉴스들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마약과 관련이 없는 연예인들도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확인되지 않은 명단을 퍼나르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김 기자, 그런데 마약 수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더딜 때가 많더라고요. 네, 그 이유가 뭡니까? 이제 마약 종류가 지금 현재에 오면서 워낙 다양해졌고 개개인이 투약한 마약 성분도 여러 가지라고 해요. 그래서 네. 조사를 하는데 조금은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네네. 기존에 없던 새로운 신종 마약들이 계속해서 생산되기 때문에 구성 성분이라든가 이것이 마약인지 아닌지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조사하는 시간이 꽤 걸리는 것 같고. 더군다나 배우 이선균 씨와 권지용 씨 두 사람은 유명 연예인이죠. 이렇게 이름만 들어도 많이들 아는 유명인이 복수로 마약 사건에 등장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합니다. 그렇죠. 따라서 경찰도 또 다른 유명 연예인이 나오면 파장이 더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긴 기자들도 또 다른 누군가 이름이 나올까 봐 또 떨고 있더라고요. 지금까지 김수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연예계 마약 논란은 정치권으로도 이어졌습니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벌어진 마약 사건이 정권의 위기와 맞물린, 그러니까 김승희 전 의전 비서관의 딸 학폭 논란 같은 걸 덮기 위한 누군가의 기획일 수 있다고 주장한 건데 여당에서는 또 정치적 선동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5선인데도 한 번 더 해보겠다고 음모론이나 퍼뜨리고 있다면서요. 강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5선 중진의 안민석 민주당 의원이 연예계 마약 사건과 관련해 음모설을 제기했습니다. 누군가 기획했을 수도 있겠다는 오해를 사기에 충분한 타이밍이라는 주장입니다. 이게 오비일학일까 우연의 일치일까 그렇게 보기에는 이 정권의 이기와 이 연예인들의 이 마약 이슈 이 시점에서 이걸 터뜨리는 것이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개인적 의견이라고 밝히며 근거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이경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역시 지난 21일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 비서관의 자녀 학폭 의혹이 이선균 씨 마약 투약 의혹으로 덮여가고 있다는 음모론을 제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런 주장에 대해 정부와 여당을 흠집내려는 정치적 선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려는 정치 선동을 이제 그만두십시오. 안민석 의원이 남은 임기 동안이라도 국회의원으로서의 품격과 책임감을. 안 의원은 과거 성접대를 강요받았다는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한 고 장자연 씨의 생전 동료 윤지호 씨를 공익 제보자로 추켜 세웠지만 윤 씨는 사기 의혹이 불거지자 캐나다로 도피했습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병원에 입원한 독거노인의 신용카드를 훔쳐 편의점에서 이것저것 산 병원 직원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통상 가족이 없는 환자가 입원할 때 진료비를 내려고 병원에 맡긴 카드를 쓴 건데 우리나라에선 신용카드를 이용할 때 본인 카드인지 그 명의를 확인하지 않는다는 걸 악용한 겁니다. 이 직원은 실수였다면서도 이 사실이 적발되자 병원을 그만뒀습니다. 손성민 기자입니다.
넥타이 차림의 한 남성이 카드 한 장을 손에 들고 편의점으로 들어와 담배를 계산합니다. 그런데 남성이 쓴 카드는 본인 카드가 아니었습니다. 서울 양천구의 한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40대 남성 A씨가 입원한 환자의 체크카드를 몰래 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남성은 병원에 있던 환자의 카드를 들고 바로 건너편에 있는 이곳 편의점을 비롯해 총 11곳에서 결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자는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B씨로 병원 측이 진료비를 대신 납부해주겠다며 피해자 카드를 맡아주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동 병실을 쓰다 보면 분실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병원비 인출하려는 과정에서 기존에 없던 이런 사용 내역이 있길래 이제 저희가 이제 경찰에 얘기를 한 거죠. A씨는 B씨의 카드와 자신의 카드의 모양이 같아 착각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A씨를 절도와 여신 전문 금융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조만간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손성민입니다. 산책로에서 훼손된 새끼 고양이 사체가 여럿 발견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단체는 최근 구청 측이 한 예초 작업 때문에 변을 당한 것 같다고 주장하는데 이게 사실로 밝혀지더라도 구청의 고의성이 밝혀지지 않으면 처벌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홍제천 인근 산책로 풀숲 사이로 새끼 고양이 사체가 보입니다. 고양이 5마리 모두 사체가 훼손되고 무언가에 밟힌 듯한 모습입니다. 지난 18일 오후 1시쯤 한 시민이 사천교 근처에서 고양이 사체를 발견하고 동물보호단체에 제보한 내용입니다. 죽은 새끼 고양이들은 산책로 바로 옆에 방치돼 지나다니는 시민들이 쉽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단체 측은 지자체의 동물학대 방지에 대한 법적 의무가 있는 만큼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경찰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신고가 들어갔으면 구청에서 그거를 처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우린 아니다 이렇게 면피하기 급급했다는 거. 서대문구청 게시판에도 50건이 넘는 민원이 쏟아지는 등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구청 측은 당시 예초 작업을 했지만 CCTV 영상 확인 결과 고양이는 보이지 않았다며 해당 부서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대문구청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MBN 뉴스 이승훈입니다. 제주에 있는 수협에서 들어가서는 안 될 항생제가 포함된 사료를 만들어 유통시켰습니다. 해당 수협은 문제가 된 사료의 국내 유통을 전면 중단했다지만 국산 사료라면서 더 좋아했을 땅바닥에 떨어진 양식 산업의 신뢰는 어쩔까요? KCTV 제주방송 김용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남 사료 공장에 있는 칠레산 양식어류 사료입니다. 해경이 확인했더니 국내산 사료에 제주산 회사 어류 분말을 섞어 단백질 함량이 높아 양식장에서 선호하는 칠레산 사료로 둔갑했습니다. 문제는 원료로 쓰인 제주산 회사 어류 분말 역시 불법으로 제조, 유통됐다는 점입니다. 해경이 국가수와 품질관리원, 민간기관에 시료검사를 의뢰한 결과 사료에 남아있어서는 안 되는 항생제 성분 2종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제조한 제주 모 수협을 압수수색했고 지난해 10월부터 6개월 동안 항생제가 들어간 분말 175톤이 유통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받는 수협에서 이와 같은 행위를 저질러 양식산업 발전의 신뢰를 하락시켰습니다. 수산물 관련 안전과 직결된 범죄는 철저히 수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수협 측은 문제가 불거지자 어류 분말의 국내 유통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다만 이번 항생제 시료 검사 절차 등에 대해서는 제주도와 수사기관에 이의를 제기해놓고 있습니다. 해경은 수협과 사료 제조 판매업체를 사료관리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다른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 지난해 159명이 목숨을 잃은 이태원 해밀턴 호텔 옆 T자형 골목이 오늘 기억의 길로 새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이번 헬로윈 데이 때는 이태원보다는 서울 홍대 거리에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MBN이 전문가와 안전 점검을 해봤더니 문제점들이 드러났습니다. 미끄러지는 걸 방지하겠다며 바닥에 칠했던 페인트는 칠이 벗겨지기 시작했고 차와 행인이 섞여서 오가는 혼용도로도 문제. 이태원과 똑 닮은 좁은 경사진 골목길도 사람이 몰리면 당연히 위험해 보였습니다. 신영민 기자가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서울 홍대거리. 지하철역부터 2km 구간을 붉게 칠한 레드로드가 조성돼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처럼 인파운 집에 따른 사고를 막으려고 지난 5월 4억 원을 들여 미끄럼 방지 페인트를 칠한 겁니다. 예방 효과가 있을까 전문가와 둘러봤습니다. 한눈에 딱 봐도 마모가 시작돼 페인트가 벗겨진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원래 의도했던 미끄럼 방지 효과는 줄겠죠. 주말 오후 걸음을 떼기 어려울 만큼 행인들이 몰리면서 일대가 혼잡스런 상황이 펼쳐지고 혹시나 모를 인파사고를 막으려면 행인들이 우측 통행을 하도록 보행 동선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이제 바닥 패턴이라든지 공간에 있는 시설물 같은 것들을 통해 가지고 오른쪽으로 가는 상향 도로와 왼쪽에서 내려오는 하향 도로를 분리시켜주고 경우에 따른 색을 달리하거나 공간을 달리하는 형태가 되면은 레드로드 중 인파가 가장 많이 몰리는 상상마당 구간. 가운데 길이 인도고 붉게 칠해진 양옆의 도로는 보행자와 차량이 함께 다니는 보차 혼용도로입니다. 이 도로 그리 넓지 않아 이렇게 인파가 몰리면 차량이 통행하다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큽니다. 차와 사람이 부딪힐 뻔한 아찔한 상황이 수차례 반복되기도 하고 이제 배달도 많이 있고 이렇게 통행 차량들도 많이 공사 차량도 많이 다녀요. 그러다 보면 조금 이제 속도도 빠르고 이렇게 좀 이렇게 부산물도 떨어질 수도 있고 이런 위험성들이 조금 있어서 좀 불안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붉은 바닥이 아예 차 없는 거리, 보행자 전용 도로란 착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오히려 저기가 보도 같아, 느낌이. 차가 다닐 수 있는 길이란 거를 알고 계셨나요, 원래? 아니요, 모르고 있었어요. 문제는 또 있습니다. 레드로드와 연결된 한 골목길입니다. 비슷하네요. 네, 여기가. 약간 경사도 있고 하니까 그런 위험에 대한 관리를 더 잘해줄 필요가 있는데 참사 당시 이태원 골목처럼 양방향 통행이 사고 위험을 키우는 데다 보행을 방해하는 위험 요소도 많습니다. 이런 광고라든지 또는 거치대라든지 이런 걸 못 내놓게 하는 여기도 지금 막혀 있잖아요. 이런 게 중요한 대피 공간이 되거든요. 이 골목을 비롯해 홍대거리에는 밀집도를 보고 인파 분산을 유도하는 AI CCTV 6대와 전광판이 있지만 역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사람들의 눈높이까지 내려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너무 위에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있는지 잘 못 느낄 것 같아. 실제 홍대의 규모라든지 보행자의 밀집도라든지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은 턱없이 부족하죠. 마포구는 칠이 벗겨진 레드로드를 주기적으로 보수하고 있고 점차 차 없는 거리로 운영할 계획이라며 헬로윈 기간엔 경찰과 홍대거리 특별 관리에 나선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 신영빈입니다.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가 자신의 저서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녀 등으로 표현해 명예훼손 재판을 받고 있죠. 2심 벌금형 선고가 내려진 지 6년 만에 무죄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문제가 됐던 표현들은 학문적 주장으로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본 겁니다. 심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5년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는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책에는 위안부란 근본적으로 매춘의 틀 안에 있던 여성들 등의 표현이 담겨 논란이 됐습니다. 1심은 무죄를 받았지만 2심에선 허위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6년 만에 내려진 선고에서 대법원은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만한 사실 적시로 보기 어렵다며 학문적 주장이나 의견의 표명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또 책 전체 맥락을 고려할 때 강제 연행을 부인하거나 자발적 매춘 주장을 뒷받침하려는 표현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국가의 어떤 견해가 되어버린 생각에 이견을 제시했다라고 해서 고발한 사건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을 꼭 이번 그 판결을 계기로 더 많은 분들이 인식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학문적 표현물에 대한 평가는 형사처벌보다는 공개적인 비판과 토론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공공기관의 제 식구 감싸기 논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지만 이건 좀 심합니다. 상급 기관으로부터 22명을 징계하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규정에 따르면 상급기관의 요청보다 낮게 징계 처분을 할 수 없음에도 징계 대상자를 3분의 1 수준으로 줄이고 징계 수위도 대폭 낮춰서 내부에서조차 아직 정신 못 차렸다는 말이 나올 정도거든요. 채점하지도 않은 국가자격시험 답안지 600여 개를 파쇄해 물의를 일으켰던 한국산업인력공단 얘기입니다. 최동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600개가 넘는 국가기술 자격시험 답안지가 채점도 하기 전에 파쇄됐습니다. 자격검정 관리를 소홀하게 운영하게 되어 시험 응시자 여러분께 피해를 입힌 점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답안지 파쇄 외에 답안지가 분실된 사실이 MBN 취재 결과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이후 기관 특정 감사를 벌인 고용노동부가 산업인력공단에 요구한 건 중징계 3명 등 관련자 22명에 대한 징계 처리. 하지만 공단의 결정은 8명 징계. 징계 규모, 수위 모두 상급 기관인 노동부의 감사 결과보다 대폭 낮아진 겁니다. 고용노동부 감사 규정엔 고용노동부 장관이 감사 결과에 따라 조치 요구한 처분 기준보다 낮은 처분을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기관의 자율적 결정이라면서도 처분 요구 이하의 결정은 많지 않은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공단이 부랴부랴 일부 징계 대상자에 대해 다시 징계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론의 비판을 피해가긴 어려워 보입니다. 사실 국가 위탁기관이라는 게 이제 좀 더 이상 무색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공단 측은 현재 징계 절차가 진행 중으로 자세한 사항을 답변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답안지가 파쇄된 피해 수험생들이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재판에서 공단 측은 수험생들에게 재시험 기회를 제공했고 1인당 10만 원씩 보상했다며 사태 수습에 최선을 다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최동희입니다. 3분기 우리 경제가 0.6%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동 위기와 물가, 금리 상승으로 불안감이 커지며 연간 성장률 목표 1.4%에도 못 미치겠다는 비관론이 커지고 있죠. 당장 금융시장이 크게 요동쳤는데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면서 코스피는 올해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박기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 초반부터 하향세를 보인 코스피는 결국 전날보다 무려 64.09포인트, 2.71% 내린 2299.08을 기록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시황판이 온통 파란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코스피 2300선이 깨진 건 지난 1월 이후 10개월 만입니다. 코스닥도 전날보다 3.5% 내리며 750선을 내줬습니다. 외국인이 5천억 원가량을 팔아치우며 하락폭을 키웠고 2차 전지와 반도체주의 하락이 두드러졌습니다. 2차 전지 열풍을 주도했던 에코프로는 10%나 빠졌고 하이닉스도 6%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주가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영풍재지와 대양금속이 거래 재개 첫날부터 하한가를 맞는 등 반대 매매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쟁 등 국제적인 이슈와 주요 기업들의 3분기 실적 발표가 기대에 미치지 못해 불안감을 키웠다는 분석입니다. 우리가 정부가 이제 소위 상저하고를 예측을 했는데 실적 자체가 기대했던 만큼 지금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죠, 결과가. 증시 부진에 미국 국채금리 상승까지 겹치며 원달러 환율도 10원 넘게 올랐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중동 정세 불안과 금리 상승 등으로 하반기 경기 침체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며 아직 증시가 바닥을 친 게 아니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우리나라 주가도 많이 떨어졌지만 홍콩 H지수는 2021년 초 12,000선에서 지금은 5,800선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당시 이 홍콩 지수에 연동하는 주가 연계 증권 상품이 KB국민은행을 시작으로 16조 원어치 판매됐는데 지금 지수가 반토막이 났으니 당연히 손실이 우려되겠죠. 이대로 가면 내년 상반기에만 3조 원, 연간으로는 6조 원까지 손실이 날 수도 있습니다. 최은미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MBN이 입수한 은행별 H지수 ELS 발행 잔액입니다. 은행이 판매한 16조 원 가운데 KB국민은행이 7조 8천억 원으로 가장 많고 신한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도 2조 원 이상 팔았습니다. 이 가운데 6조 원가량이 내년 상반기 만기가 돌아오는데
H지수가 가입 당시에 대략 70%를 넘지 못하면 하락분 만큼 손실이 납니다. 투자액의 40%인 2조 5천억에서 3조 원가량이 손실로 확정되는 겁니다. 역대 최악의 금융사고였던 라인펀드의 피해액 1조 6천억 원을 넘어서는 단군 이래 최대 규모입니다. 한 번이라도 손실 구간에 들어간 금액은 이미 5조 원으로 국민은행이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이제 홍콩 같은 경우가 수익률이 좀 많이 높아질 것이라는 이제 그런 기대감, 이런 것들이 이제 금융기관들의 마케팅에 활용이 되면서 그때 이제 ELS를 많이 소비자들이 구입을 한 것 같습니다. 손실이 확정되면 상품 가입 전 제대로 위험 설명을 했는지를 놓고 은행과 투자자 간 불안전 판매 분쟁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또다시 투자자들만 손해보고 은행은 피해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금융당국에서 KB국민은행을 중심으로 불안전 판매가 없었는지 꼼꼼히 따져보고, 일부 투자자들은 은행 직원의 말을 듣고 정기예금을 깨 ELS 상품으로 갈아탄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커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최은미입니다. 이스라엘 지상군이 가자 지구 안에서 지금까지와는 비교도 안 되는 대규모 작전을 펼쳐 하마스 진지를 공격했습니다.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이번 전쟁 결국 전면적인 지상전으로 넘어가게 생겼습니다. 미국도 휴전은 반대라고 하니 말릴 국가도 없네요. 서영수 기자입니다. 이스라엘군 탱크가 국경 철책을 넘어 가자 지구 안으로 진격합니다. 탱크가 불을 뿜자 하마스 측 시설에서 커다란 폭발이 발생합니다. 이스라엘이 밤사이 가자 지구 북부에 지상군을 투입해 비교적 대규모 작전을 펼쳤다고 밝혔습니다. We have indeed struck many targets in the Gaza Strip of various sizes and of various types. 사흘 전 제한적 규모로 지상 작전을 시행한 데 이어 공격 수위를 높인 겁니다. 이번 기습이 다음 단계의 전쟁을 위한 준비의 일환이라고 밝힌 이스라엘군은 작전을 마치고 일단 이스라엘로 복귀했습니다. 하지만 네타냐후 총리가 지상전 준비를 끝냈다고 강조한 지 몇 시간 만에 대규모 지상 작전이 벌어진 만큼 곧 전면적인 지상전에 돌입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אני רוצה להיות ברור. העיתוי של פעולת צה"ל, העיתוי נקבע פה אחד על ידי קבינט ניהול המלחמה. 애초 미국이 지상전 연기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를 부인했습니다. For Israel has to do everything in its power. Israel has to do everything in its power, as difficult it is to protect innocent civilians. 하마스는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 들어오면 전례 없는 패배를 맛보게 될 것이라며 치열한 저항을 예고했습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지난 대선을 앞두고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 무마, 이 의혹을 보도한 전현직 경향신문 기자 3명을 추가로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단순 오보가 아니라 의도적인 오보를 한 거라고 의심하고 있는데 언론단체들은 민주주의의 후퇴라며 강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박은채 기자입니다. 대선 허위 보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경향신문과 뉴스버스 기자 등 전현직 언론인 3명에 대해 강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2021년 10월 경향신문은 대장동 초기 사업자인 이모 씨를 인터뷰하면서 2011년 대검 중수부가 부산저축은행 수사 중 대장동 대출권을 살펴보고 조우형에게 돈이 건너간 걸 인지했다는 취지로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에 따르면 대장동 관련 계좌 추적이 없었고 이 씨도 최근 검찰 조사에서 기사 내용이 허위라고 진술한 걸로 전해집니다. 당시 보도는 기자 5명이 작성했는데 검찰은 위 인터뷰에 기반한 기사를 쓴 기자 2명만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단순 오보가 아닌 기자들이 취재 과정에서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고서도 취재 자료 등을 의도적으로 왜곡한 정황이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경향신문은 취재 과정에서 언론 윤리에 저촉될 만한 행위를 한 적이 일체 없다며 검찰이 언론사를 무리하게 수사한 걸로 결론나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한국기자협회도 성명을 내고 기자들을 권력의 입맛에 맞춰 길들이려는 시도라며 반발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 대상자에 대한 소환 조사도 진행할 방침이어서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박은채입니다.
정부가 2025학년도 입시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확대하기로 한 가운데 4주간 수요 조사를 진행한 뒤 이를 바탕으로 최종 규모를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의대 신설도 검토하기로 했는데 의사단체는 우선은 전처럼 무조건 반대하는 분위기는 아닌 듯합니다. 전남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지역 의료와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사 수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오는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의대 정원을 증원합니다. 의사 인력 확충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현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우선 검토하되 지역 의대 신설에 대해서도 지속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지역 의대 신설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성균관대 의과대학을 포함해 아주대, 차의과대학의 정원은 40명. 이처럼 50명 이하의 미니 의대는 전국 11개 시도에 있고 세종과 전남은 의대 자체가 없는 지역입니다. 보건복지부는 현장 수요조사 등을 진행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할 방침입니다. 이런 가운데 의사협회는 현장 상황을 충분히 반영해 종합적이고 신중한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주장하고 있는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필수 의료에 대한 정부의 정책 자금, 지자체의 지원, 의료 전달 체계의 개선 없이는 증원의 의미는 퇴색될 것입니다. 전국의 40개 의대가 회원으로 소속된 한국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협의회도 입장문을 내고 의사증원은 필수 의료 붕괴나 지역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유일한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중국의 부동산 위기가 지금보다 더 악화되면 내년엔 3% 성장도 어렵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중국 경제 둔화는 당연히 우리나라 경제도 영향을 미칩니다. 좋지 않은 방향으로요. 베이징에서 윤석정 특파원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 비구이 위안이 호주 시드니 인근에 조성 중인 신도시입니다. 비구이 위안이 부도 위기를 맞으며 공사는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The first of stages 1 and 2, 1,000 lots have been earmarked, and as you can see, this construction already started. However, the infrastructure hasn't been provided as promised. 헝다에 이어 비구이 위안까지 도산 위기에 처하면서 내년도 중국 경제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푸어스는 최근 보고서에서 부동산 경기가 지금보다 더 악화하면 내년 중국 경제가 3% 성장도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을 전제로 한 예상치 4.4%보다 1%포인트 이상 하락한 수치입니다. 중국 경제의 13%를 차지하는 부동산의 위기는 금융 시스템이나 지방정부 재정 등 다른 분야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经济运行中间这个外部环境和内部需求不均的这些矛盾还没有根本的缓解，所以经济稳定回升的基础还需要继续巩固。 이는 우리 경제에도 적신호입니다. 하반기 회복세를 보이던 중국 경제가 다시 주저앉으면 대중국 수출 비중이 큰 우리 경제 성장률도 낮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윤석정입니다. 사이다 복수극으로 누적 다운로드 수 900만 회를 돌파한 웹소설이 드라마로 만들어집니다. 주부들의 황태자 성훈이 완병남 역할을 맡았고 명품 배우들의 연기 변신도 벌써부터 소문이 났습니다. 정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복수하고 싶다고 했었지.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알아? 날 사랑해. 남편과 가족에게 처절하게 배신당한 뒤 1년 전 과거로 돌아간 여주인공. 복수를 위해 한 남자와 계약 결혼을 선택하며 은밀하면서도 아찔한 복수극을 펼칩니다. 하룻밤 사이에 다른 얼굴이 되더라도 이해하실 수 있을 만큼 탄탄하게 상황들이 보여지고 누적 다운로드 수 900만 회를 돌파한 동명의 웹소설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 완벽한 결혼의 정석입니다. 완벽한 남자예요. 그래서 이해하기는 힘들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그냥 다시 태어난다는 기분으로 한번 뭔가를 새롭게 만들어보자라는 생각으로 연기를 했고. 그러니까 지지 마. 주부들의 황태자 성훈과 데뷔 후 처음으로 주연을 맡은 정유민이 특별한 로맨스 연기를 선보입니다.
빵꾸똥꾸 진지인은 첫 성인 연기에 도전하고 이미숙과 이민영의 불꽃 튀는 연기 대결도 기대를 모읍니다. 첫 성인 연기를 악역으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부담이 사실 없지 않아 있었던 것은 사실인데 고구마 없는 사이다 복수극으로 카타르시스를 선사할 완벽한 결혼의 정석은 이번 주 토요일 밤 첫 방송됩니다. MBN 뉴스 정살민입니다. 대법원이 고려시대 때 약탈당해 일본으로 넘어간 금동관음 보살 좌상의 소유권이 일본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본에 있던 이 불상은 지난 2012년 절도범에 의해 국내로 반입된 이후 서산 부석사에서 국가를 상대로 인도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부석사가 승소했지만 2심은 일본 측 소유라고 판단을 뒤집었고 대법원도 일정 기간 물건을 점유하면 소유권이 넘어간다는 법리에 따라 소유권이 일본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병원 문턱이 가장 낮은 나라로 꼽힙니다. 89년 초부터는 100%로 늘려 전 국민이 모두 혜택을 받도록 하며 1977년 5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88년 농어촌 지역, 이듬해엔 도시 지역, 이렇게 12년 만에 전 국민 의료보험이라는 금자탑을 쌓았거든요. 독일이 127년, 오스트리아는 79년, 일본이 36년 걸린 것과 비교해도 추종을 불허할 수준. 미 오바마 전 대통령도 재임 기간 내내 한국의 의료보험을 부러워했었죠. 그런데 이런 우리 국민 의료보험에도 맹점이 있습니다. 수백억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저소득층으로 등록하고는 의료비를 돌려받아가고 있거든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재산이 30억 원 이상인 직장 가입자 336명이 소득 1분위,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가구 가운데 하위 소득 10%에 해당한다며 최대 982만 원을 환급받아 갔습니다. 건강보험료로는 15,000원에서 5만 원 정도 내고요. 물론 달랑 살고 있는 집 한 채가 전부인데 그 집값이 비쌀 뿐 수입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엔 재산이 무려 227억 원에 달하는 사람도 있었고 30억에서 50억 원은 258명, 50억 원에서 100억 원은 66명, 100억 원 이상은 12명이나 됐습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는 본래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건데 올해 기준으로 소득 1분위에 해당하면서 87만 원 넘게 의료비를 쓰면 그 초과분을 돌려주는 걸 악용한 겁니다. 이들이 영악해서 그런 거냐? 그런 것만도 아닙니다. 월 60시간 넘게 일해야 건강보험 직장 가입이 가능한데 이 정도 일도 안 하고 보험료를 내리기 위해서 그냥 이름만 올려놓은 경우도 많거든요. 하지만 지난해 건보공단은 이런 의심 인물 6,700명을 점검해 본다고 계획해 놓고도 달랑 100명을 들여다보고는 끝내버렸습니다. 이러니 보험료 적게 내고 의료비 빼가는 사람만 욕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실을 발표한 건 공단이죠. 결국 누가 잘못한 건지 누구 책임인지도 모르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거니 이게 더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공단이 안 바뀌는데 얌체족들이 바뀌길 바라는 건 더 힘들 테니까요. 김주아의 그런데 오늘은 있는 사람이 더하네요. 였습니다. 저녁이 된 지금 곳곳에서 요란한 가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5에서 40mm, 충청과 전북 지역으로는 5에서 20mm가 예상되고요. 이 비는 오늘 밤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내일은 영동 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원 영동에 20에서 60mm, 경북 지역으로는 5에서 20mm가 예상되고요. 오늘과 내일 비가 내리면서 천둥 번개와 함께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내륙으로는 매우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여기에 수도권을 비롯한 서쪽 지역으로는 먼지까지 뒤엉키면서 시야가 더욱 불편하겠습니다. 내일 아침과 낮 기온 모두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서울이 8도, 대전은 9도에 그치면서 오늘보다 많게는 7도가량 낮겠습니다. 남부지방은 광주가 12도, 부산 15도 예상되고요. 낮 기온은 전국적으로 20도 안팎에 그치면서 오늘보다 4, 5도가량 낮겠습니다. 당분간은 대체로 맑은 날이 많겠습니다. 내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